네,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목표로 했던 경제 성장률 3%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기관마다 적게는 2%, 3% 안팎에서 생각을 네.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곽 박사님께서는 올해 경제,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예상해 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숫자를 놓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2015년 첫해 시작할 때 네. 우리가 3%에서 44%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4가 3으로 변하고 3이 2자로 현실화가 됐었죠. 네. 올해도 첫 지금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 2% 후반에서 3% 초반. 네. 이렇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갈수록 과연 이 숫자가 지켜질까라는 게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높고 낮음을 보시기보다는 방향성.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4자, 3자였는데 올해는 2자, 3자였다라는 말은 그만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을 하고 민간 부분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2016년 한 해 경제도 넉넉한 경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게 일반적인 공감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더욱 경제 수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 유 후보자에게 좀 기대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열심히 일을 하셨죠. 네. 국가가 한 40조 정도의 예산을 더 쓰셔가지고 경제를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티게 만들어 놓은 점, 이런 기조를 갖다 유지하시겠다는 뜻은 분명히 바로 보시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우리 경제의 수출 전선에서 분명히 무슨 이상이 있다는 것은 민간 부분이나 전문가들이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바로 이 가계부채가 가장 큰 폭탄이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지난해.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어떤 속도로 올라갈지가 매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부동산 경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해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영업도 하시고 또 우리 교육도 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부총리께서는 바로 이 점을 어떻게 잘 안정시킬 것인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만 괜찮다고 하는 말보다는 예. 직접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유 후보자가 이제 그 이른바 최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현재 한국 경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이 초이노믹스를 계속 적용해서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것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성이 좀 필요할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초이노믹스나 아베노믹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경기가 너무 침체해지면 안 되니까 네.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그 역동성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초이노믹스의 기본 기조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임기응변책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경기를 살려놓겠다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라든지 노동개혁의 여러 가지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의 어떤 개혁, 이 부분만큼은 유일로 신임 예정자께서 좀 더 고민이 깊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중에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네. 싶은데 이게 미국 금리 인상 문제와 가장 연관이 깊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폭이 되고 또 어느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질까 그 속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급격하게 올리되 이거를 한 2년 연속해서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1년 안에 올리고 또 1년은 쉴 것이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완만하게 올릴 것인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 완만하게 올린다 그러면 매번 한 4번 정도 올린다는 걸 가정했을 때 한 번 올릴 때마다 0.25%포인트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은 좀 더 금리 정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 우리는 금리 인상에 그 버퍼링,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럴 경우에는 75년 이후에 모두 7번의 급한 인상이 있었거든요. 13번 내지 7번. 이럴 경우마다 세계 경제는 외환위기,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의 경우 만약에 한국이 6개월 내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신흥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해질 수가 있다. 이거는 미국 경제로 봐서는 백파이어, 후폭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연준이 이 시나리오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않을 높지 않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한국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상 네.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네. 장기 침체를 가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 외환위기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극복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면 네.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가 1999년 0.8%였는데 지난해에 0.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낮은 물가, 뭐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경기를 이렇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은 나왔지만 네.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더 많은 부채와 부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이렇고 돈을 더 쓴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저축률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한국 경제 내수 시장도 역시 2015년 지난해보다는 크게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특히 중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도 거기에 따른 내수 시장의 활성화, 이 부분은 자연적인 경제적인 생태계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조금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가 좀 큰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뭐 일반 분들이 가장 이렇게 몸에 와닿는 거는 공공요금 그렇죠. 인상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 아무래도 서민 경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한 예로 종량제 비닐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가격이 340원에서 4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440원, 한 10% 정도 오르고요. 네. 지역마다 틀리지만 버스값도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주값이나 이런 주류값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죠. 왜 이게 올랐느냐? 정부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빈병 회수값을 갖다가 올려놨거든요. 이제 이게 수수료, 취급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매출 가격이 올라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담배 가격이 지난해에 올랐고 그다음에 주류세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한국 우리 많은 서민들 호주머니가 더욱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유리알 지갑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가계부채와 물려서 좀 위험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도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중국의 경제가 이제 뭐 거품이 좀 빠지면서 상당히 위기가 온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중국발 어떤 그 경제 여파가 우리나라에 올해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좀 줄지를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중국 경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제죠. 제조업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해야지만 우리의 경제 성장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지는 예. 그런 경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수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전체 수출에서 한 25% 됩니다. 홍콩을 포함하면 31%. 예.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의 전체 수출 비중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중국 경제가 1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성장 목표치를 6.5에서 7%로 내려놨습니다. 네. 그 말은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경착륙으로 갈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 수뇌부는 아마 연착륙으로 이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노력은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적 굴기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반도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이런 모든 산업에 침체되는 경제를 연착륙시키면서 투자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우리는 중국 경제가 만약에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선에서의 분석에서 그치지 말고 중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추격을 따라잡다기보다 더 멀리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경제의 어떤 어려움과 함께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이중고를 안거나 또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의 다양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2016년과 2017년 이 두 해 동안에 아마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올해도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가 좀 어떤 대책들 올 한해 잘 끌어가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서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정부가 정직한 경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예, 예. 이 정직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심리적 안정감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국민분들에게 정직하고 소통하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조금 더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